일동장유가 김인겸 나오잖아. 역사책에 안 나오냐? 아무튼 그 뭐라고 하냐? 통신사? 네. 맞아?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교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뭐 일어나는 어떤 뭐 일본에 관한 거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외교 사절단으로 해서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일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사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가사 중에 가장 긴 가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금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죠. 생략이 되어서 앞부분은요, 중략 위에 부분은요, 제일 첫 부분으로 떠날 때, 그러니까 지금 부산항에서 떠나거든요. 부산항에서 지금 일본으로 떠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중략 뒤에 있는 뒷부분은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임금께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전체적인 내용만 제대로 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 푸는데 어떠한 뭐도 없어요. 근데 일동장유가나 우리 보통 그 관동별곡이나 박인로의 누항사나 뭐 이런 좀 유명한 가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내 운명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시조나 뭐 가사나 특히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동장유가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뭐 기본적으로 가사니까 사음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뭐 가사나 이런 데에서 운율을 묻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표현법은 얘기하는데 뭐 가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너희들이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시험 문제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용 파악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풍에 돛을 달았대. 장풍이 뭐게? 장풍. 그 장풍? 장풍이 어떠냐? 겁나 세겠지. 그죠? 긴 바람? 그렇죠. 센 바람이야. 아주 센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육선은 말 그대로 6척의 배예요. 6척의 배가 함께 떠나가 되는데 이제 외교 사절단들이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6척이 너희들은 많게 느껴지는지 적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위용을 뭐라 그러지? 외교사절단의 어떤 그 규모랑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 바람에 돛을 달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사면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삼현이라고 하면 이제 군악대가 연주할 때 쓰는 악기들을 얘기하겠죠. 뭐 보통 삼현이니까 현이 있는 거니까 검은곡, 뭐 가야금, 뭐 비파 이런 거. 그래서 삼현과 군악소리, 그 해산이 뭐야? 바다와 산을 진동하니 이거예요. 과장법이 쓰였죠. 아무리 지들이 크게 하더라도 해산을 진동시키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장법이 쓰이면서 환송식을 지금 뻑적지근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얘도 과장법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물속의 어룡들, 뭐 룡이 어디 있겠어요? 물고기들을 어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응당히 당연히 놀라리라. 너무나도 웅장해서 그 소리가 웅장해서 물속의 물고기들도 놀라리라. 영탄법 쓰였고 과장법 쓰였고 물고기를 어룡이라고 표현한 건 미화법이라고 얘기해요. 미화법 아시나요? 관동별곡 삼위인곡 배우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미화법. 삼위인곡에서 미화법이 나오거든요. 뭐였었어? 백옥함에 집어넣는다든지 자기가 만든 옷을 백옥함에 넣는다든지 금지개로 만들었다든지 기억 안 나세요?
그지? 기억나냐고 물어보는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튼 원래의 표현보다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이렇게 그 꾸며서 표현이 되면 미화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미화시킨 거야. 그래서 미화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아무것도 아니 베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내가 이걸 왜 다 읽었게? 별거 없고요. 그냥 떠날 때 그 뒤에 부산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구는 바다 항구를 얘기하니까 부산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산항을 얼른 이제 나서서 떠났다는 거지. 그리고 오륙도를 뒤로 이렇게 가게 했대요. 오륙도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꽃피는 동백섬에 뭐 이런 거 아시죠? 오륙도가 섬이잖아. 부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부산을 뒤지운다는 건 이제 떠나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린 거고요.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은 밤의 경치가 창망하대, 아득하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베고 밤이니까 연해 각진포에 바닷가, 연해는 바닷가에 각진포에 이렇게 분포에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각 항구 뭐 이런 거지. 각 항구에 불빛 두어 점이 한두 개만 구름 밖에서 뵐만하다. 그러니까 원근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근경이 아니라 원근이라고 했잖아. 원경이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그러니까 배 타서 배 방에 지금 그러니까 배 안 선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내 신세가 뭐 어떤데? 내 신세가 외교관인데. 근데 이때는 어때요? 사실 막 지금처럼 외교관이라는 그런 걸로 막 굉장히 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고향을 떠나서 지금 살지도 죽을지도 몰라. 사실 일본이라는 데가 우리하고 막 그렇게까지 막 친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곳을 1년 가까이 떠나서 있다가 와야 돼. 그러니까 되게 심란한 거야 지금 얘는 지금. 그치? 그래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대풍이 일어나서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하죠. 내 신세도 지금 막 심란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큰 바람까지 일어나서, 대풍이니까 큰 바람까지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태산 같은 직유법 은근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태산같이 큰 성난 물결이 이 세상에 천지에 가득하니, 자욱하니. 직유법, 과장법.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크나큰 만곡주, 만곡이라는 건 만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는 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겁나 큰 배. 그지? 이렇게 겁나 큰 배가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불리듯, 또 직유법 쓰인 거죠. 나뭇잎에 빗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바람에 불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막 배가 요동치는 모습. 지함이라고 하는 건 땅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랐다가 땅 밑으로 내려지니. 파도 웨이브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완전 그냥 뱃멀미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면 여기 중량은 돼 있는데 원래 표현에는요 막 똥까지 토했다 막 이런 표현까지 다 나와요. 너무 막 그 심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지함에 내려지니 뭐 과장법이라고 표현은 되고 있지만 그럴 정도로 너무 지금 대풍이 센 거죠.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지고. 그렇게 바람이 세니까 12발 높이에 12발 높이에 두 개의 돛대는, 쌍돛대니까 두 개의 돛대는
차아처럼 차라는 말 표현 없으니까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지? 그 나무의 얇은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곁가지. 나무의 곁가지처럼 굽어있고 직유법이에요. 하도 바람이 세니까 돛대가 막 이렇게 막 바람에 맞아서 막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죠. 원래 돛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바람에 의해서 막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52폭 초석 돛층. 높이는 12발이고 폭은 52폭이야. 그런 초석은 지프로 만든 돛이라는 뜻이고요. 초석 돛은 반달처럼 또 나왔죠. 직유법. 반달처럼 배불렀네. 반달처럼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반달보다는 초승달 같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배불렀네. 그래서 화류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배가 불렀다. 얘네들이 배가 어딨어. 그럴 정도로 이제 그 가운데가 불룩해졌다. 이거지. 그러면서 중략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요. 날이 마침 극렬하고 석양이 빛이어서 뭔 소리야? 날이 마침 극렬하다? 열이요. 그러니까 온도가요. 엄청나게 막 우리 여름처럼 한 3, 40도 막 너무너무 뜨겁고 그러면서 태양이 비추니까 더 더워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왜냐면 임금님께 갔다 온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앞에 임금 앞에서 딱 서갖고가 아니라 예의를 차려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끓는 땅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땅, 그지? 땅이 뜨거워서 절절 끓고 있는 거야. 그렇게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내 속에서 막 너무 더우니까 불이 나고 관대에 사모관대라고 하죠. 자기가 차려입은 지금 관복에 그 안에 그 허리띠 그 안에서 땀이 막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여기도 직유법이네. 나라께서 보시고서 나라는 뭐야? 임금을 얘기하죠. 임금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시고서는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실하시니. 임금님 너무 좋으시네. 야 니네 정말 되게 더운가 보다. 됐고 다음에 보고하고 일단 가서 쉬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 실하시니 곡배하는 건 임금님께 절하는 거. 임금님께 왜? 지금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들 니들 표정이 그랬어. 특히 하은이가 근데 나는 왜 좋아하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놀래지?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라고. 아유 진짜 안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지금 먼저 나가시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한다는 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리를 은퇴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퇴하니 천은이 만극하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더위를 장이 먹어. 더위를 너무 길게 먹어서 막힐 듯 하는지라. 죽을 것 같아.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우리 외국 사절단 갔다 온 그 모든 사신들도 다 못 기다리고 하처라고 하는 건 개인이 사는 사사로 이렇게 사는 집을 하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볼 때 집 딱 고향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숙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자신들이 기거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니 그곳에는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서 울더라. 1년 만에 찾아왔으니까 혹시나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했는데 다행히도 찾아와서 기뻐하고요. 그러면서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을 하네. 그리고 여들에 겨우 쉬어 한 일주일 정도 쉰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김인겸의 고향이 여기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나봐. 그런데 다시 고쳐는 다시죠. 다시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기쁘기 한이 없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거나 예의를 차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어리석은 듯 그냥 앉아버렸대요.
그러고서는 나서 좀 쉰 다음에 사당에 현하라고. 사당은 이제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뵙고 그 다음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풍도 아주 큰 바람 속에서 막 근데 이 큰 바람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자기가 일본을 갔다 왔던 그 험했던 과정을 풍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도의 험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이미 끝난 일이라 마치 저승일 같고 꿈도 같고 벌써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손주를 안고 얼으면서 한가히 누워있으니 강호에 마치 내가 강호의 산인이 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 묻혀는 사람 같기도 하고 태평성대의 한 사람이 된 것도 같구나. 너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박의 화암 구곡은요 34번을 보세요. 34번을 보시면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 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여기 보시면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화암구곡은 그걸 아시면 돼요. 이 유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슬에서 내려와서 이 자연 속에서 머물면서 화회를 해요. 화회가 뭐야? 꽃을 기르는 거죠. 근데 꽃을 기르는데 여기서 이제 분재를 하거든요. 그 분재를 하면서 얻는 어떤 그 만족감이나 긍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곳에 머물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화암이라고 하는 건 유박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 화암에서 부른 9곡의 노래 이건데 여기서는 169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수를 보면 꼬아서 자란 층성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백구법 쓰였고요. 층성류와 고사매 아래 나와 있죠. 분재로 만든 석류나무, 분재로 만든 매화야. 고목에 접붙여서.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층성류도 고사매도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키우고 가꾸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층성류가 여기 있고 고사매가 여기 있고 막 그걸 보면서 약간 흐뭇하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삼봉 괴석에 달린 소리 늙었으니 세 개의 봉우리에 있는 괴이하게 생긴 바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는 늙었대요. 거의 좀 봐줄 게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 화암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너뿐인 것 같아. 여기서의 너는 층성류와 고사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화암이라고 하는 이 시골의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내가 지금 갖고 놓은 이 층성류와 고사매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될까? 만족감을 느끼고 지금 이렇게 그 내가 해놓은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첫째 수는 그거예요. 여섯째 수는 막대 짚고 나와 노인네니까 지팡이 짚고 나왔다는 소리야. 짚고 나와 거닐고 있으니 양육풍이 불어온다. 양육풍은 뭐야? 아까 정급별이 얘기했던 수양버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버들 그 풍이 불어온다. 봄임을 드러내는 소재가 됩니다. 무조건 수양버들은요 봄이에요. 그래서 불어온다. 긴 바람 짧은 노래. 원래 긴 바람 짧은 노래는 우리 시조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그 고전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긴 바람 짧은 노래 나의 뜻대로 소일을 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소일거리를 하고 있으니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하고 있으니 어디선가 초동과 목수는 초동과 목수 풀을 뜯는 아이
혹은 이렇게 소치는 목동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나니. 이거를 비웃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옆에서 같이 보면서 웃고, 아, 저기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네, 뭐 즐겁게 하시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지금 소일거를 하면서 지내는 이 화암에서의 삶의 어떤 자족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여기도 대꾸법 보이네. 맑은 물에다가 별을 갈고요. 푸른 산에다가 섭을 치고요. 섭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로 이렇게 이렇게 집 짓듯이 이렇게 막 치는 거지. 섭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서림 풍우 뭐 그렇게 이게 무슨 뭐 부정적이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서쪽의 숲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떤 자연 속에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풍우는 비바람인데, 비바람 속에서 소를 먹여서 돌아온다는 건 말이 조금 이상하고,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소를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지금 첫 번째 수랑 여섯 번째 수는요, 자기 지금 이 화암에서의 삶이 자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하는데, 이 아홉 번째 수에서는요, 두어라가 나와요. 두어라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이게 자족감을 드러낼 때 감탄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야인의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야인의 생애는 자연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야. 벼슬아치로 살았을 때의 삶과 야인으로서 살 때 벼슬아치가 훨씬 난 거야. 훨씬 낫는데, 근데 됐어.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때도 있긴 하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기에서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가 있잖아요. 회포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좀 서운하고 힘든 그러한 말도 풀어내는 것도 회포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째 수에서는 그런 느낌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32번, 34번을 거의 대부분 다 틀리셨어요. 나 진짜 너무 황당한 게, 화작을요, 다 틀리셨어요. 그리고 45번은 100% 틀리셨어요. 엄매건 화작이건 45번은 전부 다 틀리셨어요. 왜죠? 화작이 어렵니? 난 너무 충격이라 제일 잘 맞은 사람이 4개인가 틀렸어요. 11문제 중에 2개. 넌 나한테 안 보여줬잖아. 그리고 보통 6개, 7개를 틀리셨어요. 난 어제 정말 너무 슬펐어요. 왜 그랬을까? 화작은 우리 개인 시간에 따로 수업할 거니까 그때 하나하나씩 다 보기는 할 건데요. 여튼 내가 다시 생각한 건, 너네 3학년 1학기 1등급을 맞게 하려면 정말 피 터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네가 화작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엄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더 빡세게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개인 그 학교별 수업 시간을 1시간 반 잡았는데 2시간으로 늘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너희들의 눈을 보니 그러지 않을게요. 지금 저 거의 잡아먹을 듯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튼 다시 돌아와서 32번, 34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은 좀 많이 남아서 비문학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희들의 눈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유튜브로 다 올릴 테니까, 일단 제가 조회수를 보면 알아요. 우리밖에 못 보니까, 딴 사람들 못 보니까 적어도 15회, 20회 나와야지 다들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또 틀었다가 또 안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튼 이번 주로 앞에서부터 초인지였나? 그거부터 하나씩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 단톡이나 여기에도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왜 안 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어, 사실은. 32번 봅시다.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시 한번 지금 보실래요? 몇 번이 맞을지? 몇 번이 나오느냐? 맞으신 분 있으세요? 오, 찍었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너, 야, 너무 당당하게. 32번에 1번.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가 너무 좋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 2번.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쌍도대. 뭐 무슨 돛이 뭐 어떻게 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배가 어떻게 불렀고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중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서 외부 환경이 태풍인 거죠. 태풍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3번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계절을 나타내는 것, 양육풍 이런 것을 활용해 애달픈 정서가 아니었죠. 자족감 쪽이었죠.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할 곳이 있었나? 그지? 그리고 초동과 목수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영상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이 있기는 다 있죠. 다 있지만 경외감이 뭐야? 경외감이 뭐니? 경외감을 모르면 이게 맞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성류와 고사매 같은 건 영탄을 하면서 예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경외감은요. 외자가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경외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34번. 저희 2번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2번? 32번에 2번? 네, 사물의 형태. 오케이. 뭔지. 사물의 형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쌍도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쌍도대가 맞나? 그 표현이? 여기 봐봐. 지금 태풍이 일어나서요. 배의 모습이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도대 맞네. 12발 쌍도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52포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이게 지금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걔네들이 지금 왜 휘고 왜 배불렀어? 태풍 때문이죠. 태풍이 하도 심해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외부 환경 태풍의 영향력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모르는 건 질문하셔야 돼요. 제발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 34번. 아까 보기는 읽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태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맞니? 맞죠? 틀릴 게 없죠, 이건? 그죠? 두 번째,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제가 아까 이대로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맞죠? 3번, 가는 6척의 배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분악을 들으며 떠나는데 주목해서 볼 때에 이거야. 주목해서 볼 때에 경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서 보았을 때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어떠니? 이건 어때?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경험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지금 충성유와 고3에는 꼬아 자랐고 틀어서 지은 게 내가 지금 어떤 그 외물, 그러니까 나 아닌 또 다른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외물이 뭐예요? 바깥 외 사물,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물건들, 물질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그리고 있고,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이건 어떠니? 이건 가는 봐봐.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는 맞아요. 그죠? 맞죠? 이건 맞아요. 그리고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의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니? 이건 겸양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움은 자랑스러움대로 첫째 수와 여섯째 수에서 그대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9번째 수에서 야인생애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겸양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으로 갔어요. 근데 이 34번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예요. 4번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5번이 답이 아니냐고 끝까지 우겼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겸양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왜 꼭 부정적이야? 자기 자신을 야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겸양이 맞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얘가. 그리고 5번을 보면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맞죠? 그죠? 나는 양육풍에 감흥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야. 이게 지금 뜻대로 소일하면서 강호에 대한 자족감을 보이는 게 9번째 수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불만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되게 많이 문제가 됐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나오진 않는데 여튼 4번이 정답 처리가 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는 절대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나오지 않기를 바래요. 이게 처음 킬러 문항 없앤답시고 하면서 쉽게 낸다고 하면서 어떤 오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라고